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배치한 중국제 HQ-9 방공망. 사거리 200km, 이 안으로 들어오는 전투기는 없다고 장담하던 그 하늘 아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출격과 단 한 개의 폭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심장부만 정확히 사라졌고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채 조종사 전원이 무사 귀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작전이 KGB 하나로 끝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은 캄보디아와 한국을 선택한 태국. 도대체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방공망이 지키고 있는 건 국경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기지도 아니었어요. 붉은 원의 한가운데에는 대형 카지노 단지가 있었습니다. 군 수송 차량이 그곳으로 움직이고 민간 경비와 군의 동선이 겹쳐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나라를 가장한 놈들이 돈줄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CNN 계열 국제부에서 30년 동안 분쟁 지역을 취재했죠.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전쟁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포장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정의라는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방어라는 명분 아래 누가 돈을 버는지 말이죠. 그날 캄보디아 국경 상황 브리핑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 위에 큼지막하게 그려진 붉은 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자 하나. HQ-9. 중국제 방공망이었죠. 사거리 200km. 캄보디아 군부는 그 원을 마치 자기 나라 전체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어요. 소훈 라타나 캄보디아 국경방위사령관은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중국제 방공 레이더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태국 공군은 우리 하늘에 들어오기 전에 떨어질 것이라 말했죠. 그 표정은 긴장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미 상대를 얕잡아 보는 놈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거의 승전선언 분위기였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전투기는 없다. 태국은 감히 시도도 못한다. 말은 점점 커졌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한마디 했죠. 저건 방어가 아니다. 저건 과시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방공망이 지키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제 손이 멈췄어요. 군 수송 차량 이동 기록, 무장 병력 배치도, 민간 경비와 군의 동선이 겹쳐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민간 시설이었지만 보호 수준은 군사기지보다 더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는 걸요. 범죄를 지키는 경비였습니다. 국경 분쟁이 아니라 돈줄을 지키기 위해 국가 무기를 동원한 싸움이었어요. 상황은 더 더러워졌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인신매매, 실종, 강제 노동 신고가 동시에 늘기 시작했어요. 전쟁 분위기를 핑계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끌려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접수되자마자 묻혔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군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다물긴커녕 더 큰 소리를 냈죠. 중국 무기가 있다. 우린 안전하다. 건드리면 전면전이다.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세계 언론도 그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까지 줄줄이 기사를 쏟아냈어요. 중국 방공망 앞에서 태국의 군사행동은 무모하다. 캄보디아의 방어력은 동남아 최고 수준. 제목만 봐도 누구 편을 드는지 뻔했죠. 그 기사들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늘 큰 소리치는 놈 편을 먼저 들어주죠. 진실이 아니라 목소리 크기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이런 놈들의 공통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놈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끝내죠. 반대로 떠드는 놈들은 꼭 지켜야 할 게 있을 때 더 설치기 마련입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범죄 조직이든 말이에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HQ-9의 사거리원, 그 안에 숨겨진 카지노,
그 뒤에 얽힌 범죄 조직과 군부.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놈들에 대한 정리였죠.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넘어가면 안 된다. 이번엔 혼나야 할 놈들이 분명하다. 영토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세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 오만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걸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연 누가 저 오만을 깨뜨릴까? 미국일까요? 유럽일까요? 아니면 태국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국 국방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 자문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왜 여기 끼어듭니까? 동남아 분쟁에 한국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장교들 사이에서 심지어 외신 기자들끼리도 한국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싸움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건 아닐까? 중국 무기 앞에서 큰 소리치던 놈들. 세계가 고개 끄덕이던 캄보디아. 그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곧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며칠 뒤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쟁 취재 경력 덕분에 외국 기자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침묵을 깬 건 차차이 대령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로 가야 합니다. F-16에 JDAM 달면 충분합니다. 이미 검증된 조합 아닙니까? 중동에서도 썼고 동유럽에서도 썼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쌓여 있고요. 옆에 앉은 프라윗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차이 대령 말이 맞습니다. 미국 무기는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중국이 뭐라 해도 우리는 동맹국 무기를 쓴 것뿐이죠. 명분도 서고 힘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라차이 부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무기로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를 밀어붙이고 중국이 경고하고 그럼 이 싸움은 1년 이상 지속될 텐데요. 차차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외교로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령, 외교로 조절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종결입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라윗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 무기는 어떻습니까? 비용도 낮고 캄보디아가 쓰는 장비를 우리도 알고 있으니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까? 수라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군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 들고 설치는데 우리도 중국 무기를 산다고요? 세계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태국이 중국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겠죠. 명분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차차이 대령이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힌 겁니다. 부사령관님.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유럽 무기는 납기가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럼 대체 뭘로 싸운단 말이죠? 맨손으로 싸울 수도 없는 셈인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위라와 중령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시선이 위라와 쪽으로 향했죠. 수라차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한국 자문단 말입니까?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며칠 전부터 자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차차이 대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가성비 좋은 나라 아닌지요? 지금 예산 아끼자는 겁니까? 위라왓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라차이가 손을 들어 차차이를 막았어요. 대령, 일단 들어는 봅시다. 아직 선택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국 무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무시하기 전에 확인부터 합시다.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라와 중령에게 다가갔어요. 한국 자문단이 정말 여기 와 있나요? 위라왓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칠 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압박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위라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요. 미국은 너무 크고 중국은 명분이 없고 유럽은 너무 느립니다. 그럼 남은 건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자문단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태영이라는 이름이었죠.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장태영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어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CNN 소속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싸움, 정말 한국 무기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장태영이 말했어요.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 피해 제로. 조종사 생존 100%. 전쟁 확산 방지. 이 3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작전은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태영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쟁에서 그런 조건을 다 맞춘다고요? 30년 동안 전쟁터를 취재했지만 그런 전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장태영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를 씁니다. 미국 무기는 이기는데 강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죠. 중국 무기는 많이 쏘는데 강합니다. 넓게 덮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끝내는데 강합니다. 정확히 끝내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큰 소리도 없었고 장담도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에서는 한국 무기는 차선책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로이터도 BBC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회의실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 한국 자문단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설명을 먼저 들은 장교들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사거리는 길고 성능은 뛰어나지만 조건이 많고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기들이었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장비들이었습니다. 장태영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군용 가방 하나 들고 온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두꺼운 책자도 없었죠. 수라차이가 자리를 권했지만 장태영은 서서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차이 대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시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장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 하나를 띄웠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수라차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 투입 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면 조종사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들어가는 무기부터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KGB, 한국산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이었어요. 장태영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를 분명히 했죠. 기존 유도폭탄은 목표를 맞추려면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확도를 위해 접근해야 하죠. KGB는 사거리 밖에서 떨어뜨립니다. 조종사는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중국 HQ9 사거리 200km. KGB 투하 지점, 그 반경 바깥이었어요. 프라윗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정확도가 나옵니까? 오차 범위는 얼마입니까? 원형 공산 오차 10m 이내입니다. GPS와 관성유도 복합 방식이고 기상 보정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차차이 대령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론상 수치 아닙니까? 실전에서 그 정확도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태영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여러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 중이죠. 의심하신다면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차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태영의 말투는 차갑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확인한 것만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걸요. 다음으로 나온 건 지상 전력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로켓과 포병을 믿고 있었죠. 많이 쏘고 넓게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장태영은 그 방식의 약점을 먼저 말했어요. 그 방식은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합니다. 쏘고 또 쏘고 계속 쏴야 하죠. 시간 끌고 탄약 소모하고 공군도 소모됩니다. 장태영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K9 자주포였어요. 155mm 장거리 자동화 사격입니다. 쏘고 바로 이동합니다. 고정 진지 필요 없고 반격당할 시간도 안 줍니다. 지상전이 길어질수록 공군은 소모되죠. K9은 이 전쟁을 버티는 싸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라와 중령이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먼저 제압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선을 고정시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는 거죠. 밀어붙이지 않고 정리만 합니다. 수라차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종결이라는 개념이었죠. 장태영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로켓 전력은 천무입니다. 중국제 로켓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죠. 화면에 천무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태영이 설명했어요. 중국 로켓은 많이 맞추지만 한국 로켓은 정확히 끊습니다. 유도 로켓과 일반 로켓을 한 플랫폼에서 운용합니다. 집결지, 보급로, 후방만 정리하되 민간 지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프라윗 장군이 물었습니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입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로 만듭니다. 애초에 민간 피해가 나올 여지를 줄여놓은 체계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 무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전장에 딱 맞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차차이 대령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성능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로 중국 방공망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 HQ9을 뚫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뚫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밖에서 끝냅니다.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만 지울 겁니다. 수라차이가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카지노 단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의 서버, 자금 통로, 감금 시설. 모든 게 한 점에 모여 있죠. 그것만 정리하면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조종사 살리고 민간인 지키고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죠. 승리가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선택지로 거론된 게 아니라 이 전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올라왔다는 걸요. 장태영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국 무기는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라차이가 장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확신합니까? 정말 민간인 피해 없이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장태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미 계산됐고요. 조건이 뭡니까? 카지노가 가장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간만 맞으면 가능해요. 수라차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계산과 확신으로 설득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죠. 이 싸움을 가장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무기가 회의실 한가운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회의실에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을 때 캄보디아 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훈 라타나는 여전히 중국 방공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기자들 앞에서는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태국이 한 발짝만 더 나오면 우리는 전면 대응할 것입니다. 중국 무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훈의 얼굴에는 긴장이 아니라 승리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나온 사람처럼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소훈은 더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경 인근 카지노 단지에서 인신매매와 불법 자금 이동이 급증했죠. 군 수송 차량이 밤마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무기를 실어 나르는 동선과 민간 경비의 이동 경로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보고서 한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쇠창살 뒤로 보이는 사람들, 수갑찬 손목, 피가 묻은 바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하나. 국경 마을 실종자 47명. 최근 3개월 집계. 대부분 20대 청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이 민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범죄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건 더 이상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국가 권력이 범죄 조직의 경비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료가 계속 나왔습니다. 카지노 운영 자금이 캄보디아 군부 핵심 인물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린웨이라는 중국계 사업가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월 단위 송금 내역, 카지노 수익 분배 구조, 군부 인사와 범죄 조직의 연결고리까지 전부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매월 15일 린웨이 계좌에서 소훈 나타나명의 해외 계좌로 평균 50만 달러 이체. 거래 은행 싱가포르 소재. 자금 출처 카지노 수익. 숫자로 증명된 범죄였죠. 며칠 뒤 태국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권 담당관과 법무 담당관까지 배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캄보디아 카지노 단지 관련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라윗 장군이 자료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섰습니다. 국경 문제도 아니고 영토 분쟁도 아니에요. 이건 인도주의 문제죠. 우리 눈앞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교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3개월 동안 47명입니다. 47명이에요. 저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수라차이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공군을 책임진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켜야 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차이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예요. 국기 달고 범죄하는 놈들이죠. 중국 무기로 방공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이게 군대란 말입니까? 군대가 범죄자 경비를 서고 있어요.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차차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는 명확했죠. 위라와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저 범죄 조직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동안 우리는 회의실에서 외교적 해법만 찾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몇 명이나 더 잡혀갔을까요? 몇 명이나 더 죽었을까요?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저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었죠.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저 방공망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태영이 지도 위 카지노 위치를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범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가 보호하는 건 주권이 아니라 인신매매범이죠. 돈세탁 조직이고 강제 노동 시설입니다. HQ9 방공망, 사거리 200km.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기지도 아니고 국경 초소도 아니에요. 카지노입니다. 범죄본부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까지의 망설임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수라차이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내일 또 누가 잡혀갑니까? 다음 주에 또 몇 명이 사라지겠어요? 장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끝내야 해요.
이 전쟁을 미루는 건 곧 범죄에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희생자만 늘어나죠. 프라윗 장군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영 씨, 정말 민간인 피해 없이 가능합니까? 저 카지노 단지에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다치면 우리는 캄보디아와 똑같아집니다. 우리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전의 명분이 뭡니까? 장태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히 지울 것만 지우죠. 얼마나 걸립니까? 3일이면 충분합니다. 전기 사용량, 차량 이동, 인원 배치 전부 추적하고 있어요. 밤 2시부터 4시 사이 카지노 핵심 건물에는 범죄 조직 간부들만 남고 피해자들은 수용 건물로 이동합니다. 그 시간만 노리면 되죠. 같은 시각 캄보디아 쪽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라 믿었죠. 중국 방공망이 모든 걸 막아줄 거라 확신했어요. 소훈 나타나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거만한 표정으로요. 방공망 안은 절대 안전합니다. 중국의 첨단 무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태국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생각도 못하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일방적 우위입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캄보디아 군부는 카지노 단지 주변 경비를 오히려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방공망만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들이 뭘 지키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착각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온다는 걸요.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제 정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차차이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이 결정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명분만 내세우고 전쟁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쟁 취재한 당신 눈에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 있게 답했어요. 대령, 저는 30년 동안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유럽에서 수많은 전쟁을 봤죠. 그런데 이번처럼 명확한 선택은 처음 봅니다. 이건 영토 싸움이 아니고 체면 싸움도 아니에요. 이건 범죄를 끝내는 겁니다. 정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했어요. 차차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건 전쟁이 아니죠. 범죄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중국 무기를 믿고 웃고 있었고 세계는 그 웃음이 오래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신들도 여전히 태국의 무모한 도발을 경고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태국과 한국이 공유한 인식은 하나였습니다. 저건 전쟁이 아니에요. 지워야 할 범죄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상황실에는 저와 장태영만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카지노 단지를 표시한 붉은 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영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한국은 태국도 아니고 캄보디아와 직접적인 분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이 개입합니까? 장태영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변명도 정당화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장태영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많은 낡은 사진이었어요.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찍힌 젊은 남자였죠.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손목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이 사람 취업한다고 갔다가 잡혔어요. 3개월 동안 감금당했죠.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강제로 일했습니다. 도망치려다 걸려서 구타당했고 다시 감금됐어요. 장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운이 좋았죠. 현지 경찰 한 명이 양심이 남아 있었어요. 몰래 빼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죠. 손목에 난 자국, 그거 수갑 자국입니다. 3개월 동안 풀리지 않았대요. 장태영이 사진을 다시 접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작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는 걸요. 장태영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아버지는 1950년대 전쟁 세대입니다. 정확히는 그 세대의 아들이죠.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건 작전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고백이었죠. 어릴 때 집에 총성이 들리면 어머니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절대 먼저 쏘지 말고 쏠 땐 끝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서운 말이라고만 생각했죠. 장태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사람의 말이라는 걸요. 먼저 쏘지 않는 건 평화를 지키는 거고 쏠 땐 끝내는 건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전쟁을 겪었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장태영이 왜 민간인 피해 제로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조종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는지를요. 저는 군에 갔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을 대비하는 삶은 계속됐어요. 매일 훈련하고 매일 준비했죠. 그러다 방산 쪽으로 왔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작전을 계획하고 다른 나라를 도왔어요. 장태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다른 나라 땅에서 돈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묶여 있다고요. 한국 사람이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번엔 넘기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될 일을 여기서 끊으려는 거예요. 지금 안 끝내면 나중에 더 큰 전쟁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끝내는 겁니다. 장태영이 지도 위 빨간 원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원, 방공망 아닙니다. 저한테는 다시는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선입니다. 한국 사람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놈들한테 찍어주는 선이에요. 여기까지다. 더 넘으면 끝낸다. 그 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기준이었죠. 리처드 씨, 당신은 30년 동안 전쟁을 취재했다고 했죠. 그럼 압니까?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한쪽이 항복하거나 협상이 성립되거나 지쳐서 멈출 때 끝나죠. 장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쟁은 선이 그어질 때 끝나요. 여기까지만 허용한다는 선, 그 선이 명확해질 때 끝나는 겁니다. 선이 없으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끝없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태영은 전쟁을 철학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2번은 아닙니다. 2번 당하는 건 무능입니다. 망치죠. 그게 나라가 할 일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거, 그게 나라예요. 장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밤이면 끝납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돌아오고 민간인은 다치지 않고 범죄 조직만 정리되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저는 그날 이후 이 작전을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훈이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죠. 그날 밤 저는 태국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불이 거의 켜지지 않았고 훈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에서는 F-16 2대가 조용히 정비되고 있었어요. 기체 번호 라벨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통신 장비가 꺼졌죠. 한 정비사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안 됩니다.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창고 한쪽에서는 KGGB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어요. 일련 번호도 제조사 로고도 전부 지워져 있었죠. 관제실에서 장태영은 여전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전기 사용량, 차량 이동 패턴, 기상 예보까지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일 밤 2시 30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확실해요. 수라차이가 옆에 섰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미 완료된 일이었어요. 남은 건 확인뿐이었죠. 다음 날 저녁 조종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장태영이 그들 앞에 섰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안 가요. 임무 완료하고 무조건 돌아옵니다. 이게 이번 작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조종사들이 격려했습니다. 장태영도 격려로 답했어요. 새벽 2시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소리도 최소화됐고 불빛도 꺼졌죠. 저는 활주로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비행 경로만 표시됐어요. 국경선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2개의 점이었죠. 장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 후면 끝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그어주는 선이었죠. 작전이 시작된 시각, 캄보디아는 가장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HQ-9 방공망은 완벽 가동 상태였고 소운 라타나는 카지노 단지 안에서 간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 공군기지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화면에 2개의 점이 국경선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F-16 2대였죠. 장태영은 관제실 한쪽에 서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때 한 요원이 헤드셋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청 연결됐습니다. 카지노 단지 3층 회의실이에요. 헤드셋을 쓰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어였지만 옆에서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줬어요. 소훈 라타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죠. 이번 달도 목표 달성이야. 수익이 지난달보다 15% 올랐어. 태국 놈들이 떠들어봤자 소용없지. 우리는 중국 방공망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린웨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 오만한 톤이었어요. 맞습니다, 사령관님. 태국은 절대 못 들어와요. 감히 들어올 생각도 못하죠.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놈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죠. 투하 지점 2분 전입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조종사 음성이었어요. 베이스, 이글 1입니다. 투하 지점 1분 전이에요. 장태영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글 1, 표적 좌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좌표 재확인 완료했습니다. GPS 신호 정상이고 기상 조건도 양호해요. 바람 초속 3m, 구름 없습니다. 좋습니다. 투하 준비하세요. 투하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화면과 시계를 번갈아 봤어요. 저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장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투하.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KGGB가 조용히 하늘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요. KGGB 활공 시작했습니다. 표적까지 2분 30초 남았어요. 수라차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레이더에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중국 레이더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찾도록 설계됐어요.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거요. 천천히 활공하는 폭탄은 새처럼 보이죠. 무시됩니다. 위라와시 헤드셋을 끼며 물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90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그 9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헤드셋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린웨이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달 수익 목표는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20% 올려.
인력도 늘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한국에서 오는 애들 교육 잘 시켜서 돌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항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소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항의?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중국 뒤에 있으니까. 누가 감히 건드려? 방공망 하나면 충분해. 저 원하는 우리 세상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팩트 10초 전. 관제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더 귀에 가까이 댔어요. 5, 4, 3, 2, 1, 임팩트. 그 순간 헤드셋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이었어요. 그리고 비명, 무너지는 소리, 경보음이 뒤섞였죠. 그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헤드셋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저는 헤드셋을 벗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군 통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 단지 폭발했다. 중앙 건물이 무너졌어. 요격은? 요격했어.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 말도 안 돼. 방공망은 뭐 했어? 정상이었어.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터진 거야. 수라차이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명중했습니까? 정확히 맞았어요? 장태영이 위성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표적 완전 제거됐습니다. 중앙 건물만 무너졌고 주변 건물은 피해 없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카지노 중앙 건물은 7층 전체가 무너져 있었지만 바로 20m 옆 건물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차차이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건물 하나만 정확히 하나만 무너뜨렸어요. 주변은 멀쩡한데. 캄보디아 군 통신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존자 수색 중. 중앙 건물 7층 전체 붕괴. 사령관은? 소훈 사령관은 어디 있어?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투기도 안 들어왔어. 미사일도 안 날아왔다고. 그럼 대체 뭡니까? 유령입니까? 어떻게 방공망을 뚫고 저렇게 정확히 때렸습니까? 다른 장교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프라윗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제거예요. 우리가 가장 없애고 싶었던 것만 정확히 지웠어요. 범죄 조직 본부, 자금 통로, 핵심 인물, 전부 한 건물에 있었는데 통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베이스, 이글 1입니다. 임무 완료했어요. 지금 귀환 중입니다. 수라차이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조종사들 상태는 어때요? 다친 곳은 없어요? 전원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위험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장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글 1,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20분 후 착륙 예정이에요. 조종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훈련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처럼요. 전투를 치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완전히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중국 무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믿었던 방공망이 한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요. 새벽 3시 F-16 2대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에 서서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전투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있지 않았어요. 긴장한 표정도 아니었죠. 그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라차이가 조종사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부사령관님. 위험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태영이 멀리서 조종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범죄 네트워크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카지노 중앙 건물에 있던 서버, 자금 통로, 조직 간부 전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또 중국 무기에 대한 맹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HQ9 방공망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죠.
저는 그날 새벽 전쟁의 새로운 형태를 목격했습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제거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죠. 장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캄보디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날 이후 동남아 국경 지역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한국인이 연루된 사건은 조심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였죠. 작전이 끝나고 6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성명도 나오지 않았고 보복 경고도 없었어요. 국경선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 상황실에서 저는 그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가 출격 준비가 중단됐어요. 정비 인력은 대기 상태로 전환됐고 상황판에 빨간 경보 표시가 하나씩 꺼졌죠. 수라차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해요. 캄보디아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의 분위기죠. 저는 이 침묵이 익숙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캄보디아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 무기로 막겠다고 큰소리쳤는데 막지 못했어요.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싶지만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몇 시간 뒤 캄보디아 내부 통신이 포착됐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군용 채널이었어요.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줬죠. 방공망 전체 점검 지시. 모든 레이더 시스템 재가동해라. 지휘체계 확인 중. 각 부대 보고 대기. 소훈 사령관 후임 인사 논의 중. 군부회의 소집. 위라와 중령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뒤늦은 확인 작업이네요.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차차이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찾아봤자 답은 없을 겁니다. 방공망은 정상이었고 장비도 멀쩡했으니까요. 중국 쪽 반응은 더 늦었습니다. 작전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중국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장면을 봤죠. 대변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공된 HQ-9 방공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왜 막지 못했습니까?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는요? 추가 기술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대변인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단상을 떠났어요. 프라윗 장군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장비는 멀쩡했는데 막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그날 저녁 저는 CNN 데스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편집국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속보 라인이 멈췄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분석 화면이 늘어났죠. 데스크 에디터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뭔가 놓친 것 같아.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무기를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봤어. 하지만 이번 작전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우리가 다시 계산해봐야 해. 다른 에디터가 덧붙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 무기로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유럽 무기는요?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작전이 언론의 시각까지 바꿔놓았다는 걸요. 제 생각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을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능과 가격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정확히 끝낸다는 철학이요. 데스크 에디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철학을 다음 기사에 담아줘. 분석 기사로 갈 거야. 이틀 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취재원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무장 병력이 철수하고 일반 경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카지노 단지 주변의 검문소가 철거됐습니다. 군용 차량이 사라지고 민간 행정 차량이 들어왔죠. 범죄를 보호하던 군대가 빠지자 그 자리를 정상적인 치안 시스템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현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부 반응은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 못 치고 있어요.
소훈 라타나 후임도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무섭죠. 다음이 자기 차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이 또 올 수 있다는 생각. 그게 군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건 법적 제재도 정부 지침도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기였죠. 공포가 만든 규칙이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진짜로 끝났다고요. 총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성명이 아니라 소문으로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저도 사본을 받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죠. 이 작전은 새로운 전쟁 방식의 시작을 보여줬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했으며 인명피해 없이 목표를 완수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실전 검증이 완료됐다. 그날 이후 동남아 지도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무기만 가득했던 표시 옆에 한국 무기가 하나둘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단 한 발의 KGB가 있었습니다. 작전 다음 날 오전, 태국 국방부 상황실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군복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라차이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연락이 쏟아졌어요. 다들 뭔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어젯밤 작전 기록이 떠 있었어요. 전투기 항적, KGB 투하 지점, 표적 타격 결과까지 상세하게 표시돼 있었죠. 미국 측 무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 경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F-16이 실제로 방공망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장태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경선 근처까지만 접근했어요. 여기, 이 지점이 투하 위치입니다. HQ-9 사거리보다 30km 바깥이죠. 일본 측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도를 확보했습니까? CAP는 얼마나 됩니까? 원형 공산 오차 10m 이내입니다. GPS와 관성유도 복합 방식이고 실시간 기상 보정 데이터가 적용됐어요. 인도네시아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10m요? 그 거리에서 그 정확도가 실제로 나왔다는 겁니까? 이론치가 아니라요? 실전 결과입니다. 어젯밤 확인됐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변 건물 피해가 전혀 없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폭발 반경을 어떻게 제어했죠? 장태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폭발 방향이 계산돼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건물 내부로만 충격파가 집중되도록 설계됐어요. 측면 확산은 최소화됐죠. 미국 무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작전에 투입된 무기가 KGB만입니까? 다른 한국 무기도 배치돼 있었습니까? 수라차이가 대신 답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하지만 필요 없었어요. KGB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무 로켓의 사거리와 타격 반경이 표시됐죠. 일본 대표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 조합을 우리 지형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도서 지역 방어에 적용 가능합니까? 장태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형 분석이 먼저 필요해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인도네시아 장교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훈련 기간은요? 무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K9은 6개월, 천무는 4개월, KGB는 조종사 훈련만 3개월이면 충분해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무기와 비교하면요? 장태영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방산청에 문의하시면 돼요. 회의가 끝나자 각국 대표들이 장태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모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는 양자 회의를 제안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 하나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각국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언론인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죠. 문서마다 같은 이름들이 반복됐어요. K9, 천무 KGGB, FA-50. 한국 무기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실전 검증이 완료됐다. 정확도, 운용성, 비용 효율성 모두 기대 이상이다. 도서방어 체계 재검토 시 한국 무기 포함 필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보고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무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한국 무기가 현실적 대안이다. 태국 사례가 이를 증명했다. 말레이시아 육군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K9 자주포 도입 검토 필요. 포병 전력 현대화에 적합하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역 보고서를 보니 범죄 네트워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지노 중앙 건물이 사라지자 연결된 조직들이 스스로 흩어졌죠. 돈줄이 끊겼고 보호막이 사라졌으니까요. 국경 인근 불법 시설들이 하나둘 철거됐습니다. 군부도 경찰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한국인 대상 범죄 보고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작전 전 한 달 평균 15건이었는데 작전 후 일주일 동안 단 1건도 없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현지 브로커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정보원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이제 한국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브로커들끼리 암묵적 합의가 생겼어요. 한국인이 포함된 일은 거절하라고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법이 바뀐 것도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번의 작전, 정확한 타격 하나가 범죄자들 사이에 공포를 심어놓은 겁니다. 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 군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국적자 관련 사건은 신중히 처리할 것.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높음.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한국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장태영이 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였죠. 장태영 씨, 이제 끝난 겁니까? 한국은 여기서 손을 떼는 겁니까? 장태영이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할 일은 없어요. 이제 캄보디아가 스스로 정리할 겁니다. 확신합니까? 다시 범죄 조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해요. 선이 그어졌으니까요. 한국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들 알잖아요. 장태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리처드 씨,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준으로 끝나요. 여기까지만 허용한다는 선, 그 선이 명확해질 때 진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을 그었어요.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태영이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 납치 사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켜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무기가 바꾼 전쟁의 규칙,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이 남긴 교훈.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의 시연이었다. 들어가지 않고 정확히 제거하고 민간인을 지키는 전쟁. 조종사를 살리고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쟁.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다른 외신들도 후속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2개월 후 필리핀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천무 로켓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인도네시아는 FA-50 전투기 추가 주문을 논의 중이었죠. 동남아 전장 지도 위에는 이제 중국 무기 옆에 한국 무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지워졌고 몇 개는 새로운 기준선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기준선 옆에는 항상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전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기준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선긋기였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 그 선을 정확히 그어주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는 이제 새로운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조용히 온다. 그게 이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끝난 전쟁은 처음 봤어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피로 얼룩질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정확한 한 발이 수천 발의 포격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세계의 계산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를 믿고 큰 소리치던 순간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정확히 한 발로 끝냈죠. 세계가 비웃던 한국 무기가 결국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